우리가 알고 있는 섬은 오키나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키나와. 오키나와면 제가 알기로 류쿠 왕국인 뭐 그런 건데? 역시 맞죠? 예, 일본어 능력 시험. 예, 바로 과거 독립된 해상 왕국이자 류큐라고 불리던 곳 현재 오키나와입니다. 여러분, 책봉조공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실까요? 왕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조공을 바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국제 질서를 책봉조공 관계라고 불렀는데요. 황제의 나라인 명이 주변 국가들을 신하국으로 삼아서 그 나라의 통치자를 국왕으로 임명하고 그가 지배하는 땅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신 관계를 맺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답례로 신하국은 명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쳐야 했던 거죠. 새로운 통일 왕조도 명의 황제 선덕제에게 책봉을 받으면서 왕조의 성씨인 쇼, 그리고 아름다운 옥구슬이라고 하는 뜻의 국호인 류큐를 하사받게 되는 거죠. 옥구슬. 이렇게 해서 쇼씨 왕이 다스리는 류큐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근데 류큐국은 왜 스스로 신하의 나라를 자처를 한 거죠? 명과 책봉조공 관계로 얻을 수 있는 이 특권이 꼭 필요했던 건데요. 무엇일까요? 교역이죠. 예, 바로 교역을 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예, 조공을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답례품을 어마어마하게 예, 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조공무역이 성사되면 류큐국은 명에 바치는 조공품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배 이상의 값나가는 답례품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해야죠. 류큐국 입장에서는 명과의 교역은 이득이었던 거죠. 이득이죠. 게다가 류큐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명에게 각종 특전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전? 다른 교역국들이 육로만을 이용해서 교역을 할 때 류큐국은 해상 교역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우와. 류큐국은 명과 명의 조공국인 조선, 일본,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아시아 각지의 무역 사절선을 파견했었습니다. 명에서는 도자기, 비단 등을 사서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 팔았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후추, 설탕 같은 향료 등을 사서 일본이나 명에 가져다가 이제 팔았었던 거죠. 돈을 많이 벌었겠어. 이건 중국에서 귀국하는 나하항의 무역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무역선 안엔 동남아시아와 명에서 가져온 진귀한 보물들로 이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류큐국은 15에서 16세기 초반에 걸쳐서 전성기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이래 황금기를 맞이한 류큐국은 경제적 번영을 밑거름 삼아 독자적인 국가로 성장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후반 160여 년간 이어진 류큐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거 규현 씨가 되게 좋아하는 연도인데 1592 임진왜란? 아닌가요? 임진왜란? 제가 좋아하는 연도는 아니에요. 1592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그 해를 정말 끔찍한. 왜 좋아하는 거예요? 자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을 하고 있다. 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규현 씨가 잘 기억하는 연도. 임진왜란? 예, 정답입니다. 류큐국을 위기에 빠뜨린 건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이 류큐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지? 거기까지 내려갔지? 한참 아래인데. 네. 1590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 일본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내전을 벌였던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도요토미.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넘어서 대륙에 있는 명까지 야심을 뻗어 나가려고 했었죠. 이를 위해서 도요토미가 명의 관문을 여는 첫 단계로 계획한 것이 조선 침략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사츠마에게 1만 5천 명의 병사를 보낼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작가님, 우리 사츠마는 어떤 곳이죠? 당시 일본에서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포가 전래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조총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곳이기도 했어요. 또한 오랜 전란 시대를 거치면서 병사들이 단련되었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식 무기를 보유한 데다가 실전 경험까지 갖춘 곳이었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전국 시대를 겪으면서 재정이 좀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역 부담을 나눠질 곳을 이제 물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이 바로 류큐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상으로 굉장히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91년 10월에 사츠마는 류큐국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히데요시가 류큐국과 사츠마의 병력 1만 5천 명을 동원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류큐국은 멀리 있는 나라이고 일본군의 전략에 익숙치 않다. 따라서 병력 동원에 류큐국은 면제해주겠다. 대신 7천 명의 병력이 먹을 10달치 식량을 준비하라. 갑자기 뭐야? 배보다 배꼽이 큰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먹을 거를 저렇게 많이 달라는 거면 갑자기 그냥 삥 뜯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속된 말로 말을 하면은 예. 이뿐만 아니라 군자금으로 필요한 황금 8,000냥까지도 상납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갑자기요? 아니, 교수님 그럼 이런 요구를 받은 류큐국은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류큐국 입장에서는 고압적인 태도도 좀 황당한 데다가 남의 나라 전쟁을 좀 도울 이유도 없는 거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괜히 엮일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일본이 침략하려는 조선은 류큐국의 오랜 친선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류큐국의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명나라에 연락해요. 지금 사츠마 보내서 지금 그쪽 친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아닌 거 아니에요?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안 도와준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류큐국은 고민 끝에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 계획을 명에 알리게 됩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외라는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의 활약 그리고 명예 참전으로 약 7년간 이어지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이제 끝나게 됐었죠. 그리고 일본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는 명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명은 조선을 침략한 일본과의 교역을 끊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자 류큐국은 명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거에 좀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과연 류큐국이 도와줬을까요? 해주면 좋지 않아요? 근데? 해주지 않을까요? 사츠마 본이 그 일을 좀 잊어줬다면 자기도 이제 뭐 이웃이고 사츠마번에 네. 자국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판단을 했었을 것 같은데 류큐국은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아니 소국이 아닌데 눈치 안 보는데? 자존심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일로 류큐국은 일본 막부의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1609년 류큐국의 무례를 명분 삼아서 3천여 명의 병사와 선박 80여 척을 보내서 류큐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해. 아야씨, 류큐국이 왜 이렇게 쉽게 당한 거죠? 네, 류큐국도 군대와 활, 화살 같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류큐국 조정이 문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할 만한 인재가 부족했고, 또 전쟁한 경험이 없었어요. 너무 평화로웠구나. 네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사츠마본에게 무력으로 짓밟히던 류큐국에겐 의지할 곳이 한 곳 있었죠. 명나라죠. 그렇죠. 하지만 명이 류큐국의 침략에 대해서 아무런 군사적 개입도 안 해준 거였어요. 교수님 류큐국이 명의 신하국인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예. 당시 명은 훗날 청을 건국하는 후금에게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류큐국으로 군사를 보낼 여유가 없었던 거죠. 자기 코가 석자였네요. 그렇죠. 되게 서운했겠다. 그런데 류큐국을 향한 사츠마본의 보복은 단순한 침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류큐 국왕과 신하 100여 명이 사츠마본의 인질로 끌려간 거예요.
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질로 잡혀온 류큐국의 한 신하가 사츠마번의 침략에 비난을 하고 나서자 어떻게 했을까요? 뭐 너무 쉬운. 정답. 네, 규현 씨.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요? 오, 정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상상을. 아니 냉장고 반대를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냉장고 반대를. 너무해. 와, 사람 솥에다 끓인다고요? 그러니까 사츠마번은 자신의 침략을 비난한 인물을 류큐 국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어우. 그 신하가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류큐 국왕과 다른 신하들은 이제 겁에 질리게 된 거죠. 그래서 곧장 일본에 복종을 서약하고 2년 6개월 만에 풀려나서 류큐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사츠마번은 류큐국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 류큐국은 일본의 명의하사한 보무들을 모두 빼앗기거나 막대한 세금과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류큐국은 명가 사츠마번에게 모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거죠. 그치, 근데 류큐국이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가 되면 명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의 나라를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류큐국이 명과의 관계를 똑같이 이어가면서 무역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왜죠? 너무 힘들겠네. 그거는 명과의 무역으로 류큐국의 무역 이익까지도 모두 수탈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그래서 류큐국이 일본의 조공국이 됐다는 사실을 명이 알게 되면 교역이 끊어질까 봐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교역하러 가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의 사절단이 류큐국에 올 때마다 일본에서 파견했던 관리나 선박을 이동시켜서 자기네가 있었던 흔적을 감춰버립니다. 와. 오, 치밀하네 아주. 예. 또한 류큐인이 일본식 풍습을 따르는 것을 금지시키고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와, 치밀하네. 철두철미하네요 네, 진짜. 머리가 길면 잡힐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은 1644년 명이 무너지고 청이 들어서서도 지속되었는데요. 그 뒤로도 류큐국은 약 200여 년이 넘게 일본에게 수탈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야. 이렇게 류큐국은 점차 국력이 쇠퇴해지게 되는데요. 반면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서양 문명을 흡수하며 빠르게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1868년 이른바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게 되죠. 개항을 하고. 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사무라이 중심이었던 막부 체제를 폐지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제도와 산업계획, 군대, 교육 같은 체제부터 옷차림과 머리 모양, 식습관까지 서양을 따라서 탈바꿈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이 신경 쓴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기 때요? 예, 이거는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 배웠대요? 저는 안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공연 중이셨어요. 네, 맞아. 기억하셔야죠, 그럼. 그건 바로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류큐국을 확실한 일본 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교수님, 근데 일본이 이 류큐국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좀 걸림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네. 청은 명실상부 동아시아의 대국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때마침 일본에게 류큐국을 편입할 빌미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지? 1871년 태풍에 표류하다가 타이완에 도착한 류큐인들이 타이완의 원주민들에게 해적으로 간주돼서 66명 중 54명이나 살해당한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 타이완을 관할하는 청이 류큐국을 어떻게 여기는지 의중을 떠보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일본이 일본 국민에 속하는 류큐인을 살해한 타이완 원주민을 청나라에게 징벌하라고 요구하게 된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류큐국이 자기네 그 신화국인데 갑자기 일본인이라고 하면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언제부터 일본인이야? 예. 황당해할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화국의 사람들을 갑자기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도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네. 자국민이라면서 책임까지 물으라고 하니까 사실 좀 어이가 없었겠죠.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타이완 원주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청은 그 어떤 책임도 질 이유가 없다고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맞지, 그게 맞지.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류큐 너네 신화 아닌 거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청을 도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1872년에 류큐국을 류큐번으로 그리고 국왕을 번왕으로 이제 낮춰서 규정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류큐국을 일본의 지방 행정구역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였죠. 이 일을 류큐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지만 생각 외로 큰 반발은 없었어요. 아저씨, 청이 왜 이렇게 순순히 일본의 도발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네, 당시 청나라가 태평 전국의 번기로 진압하는 것 때문에 힘이 빠진 상태였고 또 러시아와의 사이에서도 영토 분쟁이 있었고 또 프랑스와 사이에서도 베트남으로 가지고 분쟁이 있었고 막 그런 상태에서 류큐국에 대한 것도 안타깝지만 직접적으로는 국방에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에게 반발이 없자 일본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류큐를 완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조심스럽게 또 한 번 청을 떠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뭐 또 사건이 있나요? 예. 일본은 타이완 원주민 지역이 청의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는 핑계로 1874년 5월 타이완을 직접 침공하게 되는 거죠. 타이완까지 이제. 일본은 타이완에 3천여 명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전쟁 결과는 당연히 서양식 총을 든 일본군의 승리였겠죠. 상대가 안 되지. 그럼 전쟁 이후 청은 류큐국에게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적당히 해. 청은 일본의 타이완 침공이 일본의 자국민 보호 조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류큐가 일본 영토라는 걸 청이 공인하는 것과 같았던 거죠.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구나. 예. 그러니까 청을 상대로 류큐를 일본 영토라고 인정받은 일본은 이제 류큐를 완전히 병합해서 자국 영토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875년 일본은 류큐 번에게 조항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청에 조공을 바치지 말 것. 류큐 번왕이 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것을 금함. 메이지의 연호를 따를 것. 청의 연호를 따르지 말 것. 일본은 류큐에 군대를 둘 수 있음. 그냥 이제 오로지 일본과만 뭐 교역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넌 이제 청의 신화국이 아니다. 너 이제 우리 거야. 완전 손떼. 예. 그리고 병력을 류큐국으로 보내서 수리성을 무력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류큐 국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1879년 4월 4일 일본은 류큐국의 운명을 바꿀 포고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류큐번을 폐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한다. 류큐란 이름 아예 없애는 건가요? 그렇죠. 일본은 류큐국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450년간 쓰여온 류큐라는 이름을 없애고 오키나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생긴 단어군요. 예. 이것을 제2차 류큐 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오키나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완전 일본에 병합된 거네요. 그렇죠.